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5장 국제무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5장과 16장이 국제경제학 관련된 건데 국가 간의 교역을 나타내는 거죠. 자, 우리가 경제학이 뭐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거야. 여러분,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래가 일어나죠. 거래를 교환이라 하는 것이고, 국가 간에도 교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 간의 교환을 무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시장이 있어, 시장이. 그래서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을 공급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는 사람을 수요자, 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국제시장에서도 교환, 거래가 일어나는데 이 국제시장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수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물건을 사서 씁니다. 그걸 바로 수요와 관련된 게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남은 거를 생산을 더 많이 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게 바로 공급이 되는 것이고 수출이 되는 것이고, 바나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좀 뭔가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능력이 되는 지역에서만 조금 생산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바나나를 더 먹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해외에서, 동남아에서 수입을 해올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국가 간의 교역을, 이걸 바로 국제무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뭐 새로운 건 없어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무역 이론이다 라고 하면 International Trade Theory, 이렇게 보시면 시장의 교환의 원리를 국가 간의 교역으로 더 확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생산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산 공급하게 되고,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수출 국가가 되고 어느 나라가 수입 국가가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게 먼저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축구를 하는 게 더 좋습니까? 류현진일까요? 손흥민일까요? 물론 이제 류현진 선수가 축구를 또 더 잘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상황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발재간이 뛰어나면 축구를 하는 것이고, 축구에서 손을 쓸 수는 없잖아. 만약에 투수로서 류현진이 어깨가 힘이 더 세고 이래, 그렇게 되면 축구보다는 류현진 선수가 달리기도 잘하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야구, 특히 야구 중에서도 투수를 하는 게 더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어느 분야에서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고, 거기서 우리가 자기가 더 잘하는 분야에 올인하게 되는 게 전문화 특화가 된다. 거기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해서 수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축구를 해야 하는가, 누가 야구를 해야 되는가, 누가 어디에 어드밴티지라고 합니다. 그걸 우위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누가 잘하는가,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강조한 자유무역의 이점. 그래서 아담 스미스도 뭐 이런 거 생각 못한 건 아니겠지만, 이 당시에는 교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언급을 잘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폐쇄 경제같이 다른 나라 거 약탈하고 이거 갖고는 한계가 있다. 두 나라 간에 자유롭게, 말 그대로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지,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되는,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축구도 잘하는데 아세요? 경제학도 되게 잘해. 사실 손흥민 선수가 강의를 하면 저보다도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둘 다 저보다 잘해. 저는 손흥민 선수에 비해서는 축구도 못하고 경작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근데 손흥민 선수가 몸이 하나잖아. 둘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둘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축구를 하게 되면 경작 강의를 포기해야 되고 경작 강의를 해야 되면 축구를 포기해야 돼. 여러분, 경작에서 뭔가 대가를 치른다는 게 기회비용 발생한다는 거 우리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라든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손오공 같이 분신술을 쓸 수 있지 않는 한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했을 때 덜 아쉬운 걸 포기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축구를 하게 되면 경작 강의를 포기하지만 경작 강의 하면 그 아까운 축구를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아까워? 축구를 포기하는 게 더 아깝겠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손흥민 선수가 축구와 경제학 모두 다 잘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비교 우위라는 게 comparative가 이거는 상대적인 그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가게 되면 그 자리에 비잖아. 경제학 강의할 수 있는 자리가. 제가 거기를 박차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먹고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여기서는 두 나라가 다 어느 한 나라가 두 분야에 다 절대 우위를 가질 수 있지만 비교 우위는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우위가 있습니까 하면 여기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비교 우위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개방을 하고 국가 간의 교육을 하게 되면 더 큰 파일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만약에 스파게티를 만든다 합시다. 역시 마찬가지야. 스파게티 만들 때 생산 비용이 훨씬 더 싼 거야. 저도 스파게티 만들 수 있어요. 맛이 없고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비교 열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앞에서 손흥민 얘기랑 비슷하게 스파게티의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스파게티만 계속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 전문가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손흥민 선수가 축구만 해야지 거기서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와 센스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축구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야구도 좀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프로의 세계가 아니야. 프로의 세계는 어느 거 하나에 올인을 해서 전문가로서 자신의 특화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냥 축구도 좀 했다가 야구도 좀 했다, 농구도 좀 했다가 이러면 그건 아마추어지, 아마추어. 프로가 뭐 돈을 받는다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거기 분야에서의 말 그대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야구 같은 거 볼 때도 류현진 선수가 투수를 하면 아니 처음에 나오는 선수를 선발 투수라 그러잖아. 선발 투수든 중간 개투든 마무리 투수를 하던 아니 공을 잘 던지면 아무 때나 막 나와서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추어 세계에서는 그냥 좀 잘 던지면 뭐 마무리도 하고 선발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게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 한 끗 차이가 이제 완전히 승패가 달라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하는 거에 올인을 하게 되면은 더 멋진 골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류현진도 더 날카로운 커브와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고 백종원 선생도 더 많은 맛있는 스파게티를 만들게 되니까 전체 파일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모두가 상호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파일을 크게 만들잖아. 그럼 나누는 것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박탈감이 크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조선시대 때 양반으로 사는 거랑 어느 걸 더 원합니까? 저 같으면 지금 서민으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중산층으로. 왜냐면 조선시대 때 양반으로 살아봤자 뭐해 고기 좀 몇 개 먹고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그러면 뭐 가마 타고 말 타고 걸어가야 되잖아. 이게 뭐야 생활이. 홍수 나도 뭐 어쩔 수 없고 뭐 등등 막 이렇게 되잖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병원도 가고 기차, 자동차, 버스 이런 거 다 자가용 문명의 이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행복한, 그러니까 생활 수준은 옛날보다 당연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어느 한 나라는 수출을 하고 어느 한 나라는 수입을 하게 되잖아. 그랬을 때 수출 국가만 이득이고 수입 국가는 손해입니까? 그게 아니야. 둘 다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차차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국제무역과 관련해 가지고 교역이 이루어지면 모두 국가 간의 교역을 하게 되면 국가 간에 거래를 하는 거야, 무역을 하는 거야, 교역을 하게 되면 교역에 참가한 나라들은 시장에 참가한 소비자와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이득을 얻게 됩니다. 윈윈. 네,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상호 이득을 얻게 돼.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득을 얻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서 모두 윈윈 이렇게 되는데, 자, 때로는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상의 목적에 의해서 무역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격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제하냐면 우리나라가 있잖아. 미국에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오게 됩니다. 그쵸? 바나나 뭐 이런 거 수입해. 근데 바나나나 사과 같은 거 수입을 했어. 아니 미국의 뭐 LA 갈비 같은 걸 수입을 하니까 우리나라 농부들이 아니면 축산업계가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막 정부야 수입 좀 그만 좀 해. 우리 살기 힘들어.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장벽을 쌓게 됩니다. 이렇게 장벽을 쌓아가지고 이 넘어오는 물량을 좀 줄이는 거야. 조금만 넘어오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게 이 장벽을 쌓게 된다라는 게 이제 무역을 장벽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무역 장벽이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야.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는요, 타리프 해가지고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입 물건이 넘어올 때 수입제 가격이 텍스가 붙게 되면 수입제 가격이 어떻게 돼?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해서 비싸지게 됩니다. 비싸죠. 이렇게.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비싸지게 돼요. 비싸지게 되면 국내 생산물이 들어올 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 공급량은 어떻게 돼? 생산하는 사람들이 숨통이 트인다고. 그래서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가격이 비싸지니까 국내에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들은 수입량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세도 하나의 조세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가 시장 자체가 위축되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관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장 거래량을 감소시켜서 그로 인해서 과소 공급으로 인한 후생 손실을 야기합니다. 자, 관세 부과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야. 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현대야, 왜요?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게 되면 우리가 전기차, 자동차 한 대당 1,000만 원 보조해 줄게 이러는 거야. 그 현대가 자동차 하나 생산할 때마다 정부한테 보조금 받게 되면 생산된 자동차를 더 싸게 1,000만 원만큼 더 싸게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 자, 그러면 이러한 수출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요,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수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촉진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겨요. 근데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잖아? 그러면 바람직한 수준보다 현대가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 경작에서는 과다하게 되는 경우도 문제가 있고 과소하게 되는 경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어. 아니 물이 100도씨가 돼야지 최적인데 물이 90도씨가 돼도 이거는 좀 아까운 거야. 왜냐면 10도만 더 있어야지 물이 끓게 되는데 부족해. 그리고 110도가 됐어. 물은 끓어. 낭비잖아. 그러니까 10도씨만큼 너무 에너지 낭비가 된 거야. 그래서 과소, 과다 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가격을 컨트롤해가지고 통제하는 방식인데 그거 말고 직접 수량을 통제해서 컨트롤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쿼터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량을 얼마만큼 수입할 수 있는가를 정하는 거야. 만약에 벤츠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독일 3사 자동차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물건이 들어와. 그럼 관세부가 하게 되면은 네, 그렇죠. 가격을 올리게 만드는 건데 그거 말고 정부가 얘기하는 거야. 저기요, 벤츠, 너네 우리나라의 자동차 이래저래 뭐 환경 규제나 등등등 이렇게 하겠지. 그래가지고 10만 대만 팔 수 있도록 100만 대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상한을 정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이상 팔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바로 수량을 통제한다. 쿼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자, 외국 해외 경쟁자들의 물량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국내에 생산 공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물론 수입 물량을 컨트롤해서 규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잖아. 그 결과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번 시간에는 국제무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떤 나라가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 가지고 둘 다 거래, 교역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가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절대우위, 비교우위 이런 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에 특화하게 되는 거 손흥민 축구와 경제학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더 싼 거에 비교우위가 있어서 그걸 더 열심히 갈고 닦게 돼서 전문화, 특화를 하게 되면 거기서 좀 더 파이를 크게 만들 수 있게 되고 그 파이를 나눠 먹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때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기도 하는데 그때 가격 통제가 있고 수량 통제가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국제금융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